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미야와카로 여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당시 20살이었던 내가 일본을 간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무렵. 여름이 되고 다니던 학교가 방학을 했다. 알바를 해볼 생각에 어디 좋은 자리가 없나 알아보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 쪽에 있는 호텔에서 한 달만 일을 도와줄 수 없겠냐는 요청이 들어왔다. 오사카도 아니고 후쿠오카라니. 도쿄에 거주하는 나로서는 너무 먼 곳이었지만 고심 끝에 가기로 결심했다. 젊을 때니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무튼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간단히 짐을 챙긴 뒤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다. 마치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들떠있던 내 자신에게 지금은 미안한 마음뿐이다.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이 있는데 일단 후쿠오카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야와카시라는 곳이었는데 내가 사는 도쿄와는 또 다른 느낌의 동네였다. 그렇게 나는 후쿠오카에서 약속한 일본인이었던 그 아저씨와 역에서 만나 그 아저씨의 차를 타고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에 오니 어때? 한국이랑 많이 다르지? 아니요, 크게 다른 건 없고 괜찮네요. 비슷한 점도 많고 일본 특유의 느낌도 있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아저씨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다. 여긴 도쿄랑 다르게 너무 시골이라 너 같은 젊은이들은 많이 불편할 거야. 안 그래? 아니에요. 전 시골도 좋아해요. 여기 와서 관광지는 못 가봤지. 네, 도쿄 외에는 유명한 곳 있는데 한번 가볼래? 좋아요. 속으로는 사실 귀찮았다. 그렇게 한 40분 정도 이동했을까? 터널이 하나 나왔다. 이상하게 그 터널 부근에 왔을 때 우리 둘 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기분도 약간 찜찜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터널을 나온 후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아저씨도 좀 피곤해 보였다. 그렇게 말도 없이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은 생각보다 컸다.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호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꽤 깨끗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기모노 입은 여자들도 있었는데 도시 여자와는 다른 묘한 매력이 있었다. 피곤했던 차에 같은 또래 여자들을 보니 피곤이 좀 가시는 듯하기도 했다. 여튼 앞으로 한 달간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숙지받은 후 그날 하루는 호텔방에서 묵기로 했다. 아니, 앞으로 한 달간 묵을 방이었다. 그날 하루는 짐을 풀고 방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더니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기분. 그 가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낮은데 갑자기 방 안이 새까맣게 변하더라. 그리고 갑자기 아까 그 소리의 템포가 빨라지더니 그 템포에 맞춰서 내가 누워있던 곳의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보이는 거야.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울이 점점 빠르고 하얗게 변하더니 갑자기 거울 속에서 새까만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야. 꼭 흰 우유에 까만 잉크가 번진 것처럼 말이야.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은 알지만 이때만큼은 귀신이 더 무섭다고 느꼈다. 거울이 꽤나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울 속 사람의 얼굴이 마치 가까이에 있는 듯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 그리고 점점 그 얼굴에 입에서는 미소가 번져갔다. 공포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니 마법처럼 벌떡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아저씨에게 온 전화였다. 잠은 얼마 못 잔 것 같았지만 벌써 저녁 6시가 되었고 호텔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 시간에 안 먹으면 문을 닫아 먹을 수 없으니 꼭 저녁 먹고 자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주섬주섬 일어나 직원 식당으로 갔지만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딱히 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그저 도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불현듯 낮에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다. 아까 유명한 곳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가요? 아까 갔잖아. 어디요? 못 봤는데.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못 들어봤어. 이누나키 터널이요? 그래,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심령 장소인데 모르는가 보네. 그 터널이었구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너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잔다고 정신없었잖아. 대충 알았다고 통화를 끝내고 생각해보니
그 터널 때문에 가위에 눌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진 않지만 무서웠기 때문에 방의 모든 불과 TV를 켜두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아무 일도 없이 3주 정도가 지나갔다.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에 욕조를 받아놓고 몸을 눕혔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맥주 한 캔 사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번엔 점차 소리가 커졌고 이내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변질되었다. 그 웅얼거림은 슬슬 일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 발음대로 해석하면 10일에 겹쳤다 또는 10일에 뒤집어 썼다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던 건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천장에서 어떤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그것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끙끙대다가 다행히 가위가 풀렸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서 아저씨를 찾아가 방 좀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성수기라서 남는 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럼 이 방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만 말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그 요구에도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 치부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래 여자들이 와서 나더러 그 방에서 뭘 봤냐고 물었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예전에 이곳 호텔을 관리하던 야쿠자가 자신의 애인과 같이 놀러왔는데 그 야쿠자가 여자를 토막살인 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도망갔다고 한다.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인데도 그 방에 묵은 손님들은 항상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후로는 직원용 방으로 쓰기 위해 비워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향하는데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때 지나왔던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면서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도쿄로 돌아와서 이누나키 터널에 대해 검색해보니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터널에서 산 사람을 가솔린에 태워 죽인 사건, 사체 유기 사건, 교통사고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 아직도 가끔 가위에 눌리곤 하지만 삶에 큰 지장은 없어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허언증. 허언증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허언증이란 성격 편기를 기반으로 의식적 또는 공상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허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녀석이죠. 연예인과 친구라는 말부터 조폭 10명과 싸워 이겼다는 허풍 같은 이야기들. 모든 스포츠나 게임에서 프로 선수급이고 학창 시절에는 예쁜 학생들이 전부 자기 여자친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친구 주변엔 친구라고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직까지 친구로 지내는 이유는 이 친구에게 큰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PC방에서 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너희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더라. 강도가 들었나봐. 내가 신고했어.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 평소 그 친구의 허언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서둘러 집으로 갔더니 친구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친구가 나와 놀려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집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본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고 현금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곧장 저에게 달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 각자 독립했지만 공교롭게도 근처에 자리를 잡아 벌써 10년 넘게 알고 지냅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친구의 허언증은 견디기 힘듭니다. 야근 중이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헛소리를 할 것 같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졸음이 쏟아지던 참이라 잠을 깨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 너희 집에 불 난 것 같아. 친구 말대로라면 우리 집에 불이 난 건 벌써 8번째입니다. 보통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친구가 치킨에 맥주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나 장난칠 기분 아니야. 오늘 일이 많아서 밤새 할지도 몰라. 아니야. 진짜라니까. 너희 집에 불이 났다고 난리도 아니야. 오늘 바쁘다니까. 주말에나 한잔하자. 끊는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녀석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까 친구가 했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진짜였던 걸까요? 대개 방화를 시도하려던 용의자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방화요? 석유통을 들고 집 근처를 배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 나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경우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었을 때뿐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키홀더. 너 저주받은 키홀더라는 거 알아? 어느 날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A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뭐라고? 키홀더? A는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초중고를 거치며 누구를 왕따시켰다느니 아니면 싸워서 진 적이 없다는 등 허세 가득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 머리가 나쁜 놈이다. 어째서 그런 녀석과 친구로 지내냐면 사실 A는 한심할 정도의 겁쟁이인데다가 자신에게 영감이 있다고 믿는 멍청한 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오컬트를 좋아하는 나에게 상담을 하러 오곤 한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지금까지 영적인 것에 관련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 키홀더 말이야. 가지고 있으면 며칠 뒤에 죽어버리는 저주가 붙어있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종종 놔두는 괴담 아니야? 넌 몰랐나 보네. 너는 취미가 취미니까 혹시 알고 있나 싶었지. 나의 취미는 오컬트와 그 관련 물품의 수집이다. 철이들 무렵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은 나름 상당한 수준이 되었다. 그럴 리가. 애초에 내 말대로라면 내가 그걸 들고 있으면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 아무튼 모른다는 거네. 그래, 근데 왜 그래? 실은 그거 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A는 가방 속에서 이상한 모양의 키홀더를 꺼내더니 나에게 보여주었다. 마른 목골의 동판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X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든 팔 것 같은 싸구려 키홀더였다. 뭐야, 이게 저주의 키홀더라고.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집에서 가방을 살폈더니 이게 쪽지 한 장이랑 같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A는 같이 들어있었다던 쪽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저주의 키홀더야. 넌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거야. 뭐야, 유치하네. 누가 장난친 거겠지? 그렇겠지? 장난이겠지? 도대체 누가 이랬을까? 이거 너 줄게. 필요 없어. 난 제대로 된 물건만 모으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버려야겠다. 기분 나빠. A는 투덜거리며 근처의 쓰레기통에 키홀더를 버리고 돌아갔다. 그리고 이틀 후 또 A가 나를 찾아왔다. 어째서인지 벌벌 떨고 있었다. 지난번에 버렸었지. 그거 확실하게 버렸지. 무슨 소리야 도대체. 키홀더 말이야. 쓰레기통에 분명히 버렸었는데 또 가방에 들어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A는 가방에서 키홀더를 꺼냈다. 정말 지난번에 봤던 그 키홀더였다. 정말이네. A는 확실히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었다. 나도 그걸 봤으니 그것만은 확실했다. 저주받은 걸까? 나 이제 진짜 죽는 걸까? 다른 방법 없어? 제발 좀 가져가줘. 진정해봐. 그거 더 이상 버리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그럼 나 이대로 죽으라는 거야? 저주받은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법이야.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강해지는 것도 많거든. 뭐라고? 그런 건 빨리 말해줬어야지. 벌써 한 번 버렸었잖아. 도대체 이 녀석은. 그럼 여기저기 좀 알아봐 줄 테니. 며칠만 기다려봐. 며칠? 난 죽을 수도 있어. 서둘러줘, 빨리. 난 시끄럽게 보채던 A를 달랜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다음 날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알아보고 있자 A가 다가왔다. 왠지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였다. 좀 들어줘.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어제 늦게 공부하다가 집에 가자마자 화장실에 갔었거든. 나 자취하잖아. 그런데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분명 아무도 없었을 텐데. 안에서 잠겨 있었어. 게다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목소리들이. A는 어젯밤 그 목소리들이 생각난 건지 몸을 떨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왔어. A는 그 후 아침까지 편의점과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정말 부탁할게.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 녀석의 집에는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오늘은 사정이 좋지 않았다. 아니, 오늘은 내가 일이 있거든. 대신에 이걸 줄게. 난 준비해온 부적을 A에게 주었다. 이걸 방에 붙여둬. 널 지켜줄 수도 있어. A는 부적 덕분에 그나마 안심했는지 또 제멋대로 말을 해버리곤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다음 날 또 A는 날 찾아왔다. 부적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았고 어쩐지 하루 사이에 살이 더 빠진 것 같았다. 어젯밤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무슨 낌새가 느껴져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방에 뭔가가 있었어. 검은 그림자가 방 구석에서 말야. 그리고 또 들렸어. 부르는 소리가.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A는 괴로운 듯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어제보다 더 강한 부적이라며 다른 부적을 건네주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이었다. A는 그것을 들고 휘청거리며 돌아갔다. 그러나 A의 주변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들려오는 소리도 바뀌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 존재는 죽어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에 음성사서함에도 들어있었고 방이 무서워서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는데도 들려왔다고 한다. A는 점점 혼잣말을 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A는 주변에 친한 사람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A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미쳐가는 건지 아니 이미 미쳤을 수도 있다. 얼마 뒤 A는 대학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지금 내 손 안에는 A가 가지고 있던 키홀더가 있다. 싸구려 키홀더. 내가 샀던 아주 평범한 키홀더였다. A 덕분에 이것은 드디어 저주의 키홀더가 되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키홀더를 찾고 A의 집 열쇠를 복사해둔 뒤 목소리를 녹음해서 틀었던 보람이 있다. A가 단순한 녀석이라 쉬웠다. 이걸로 나의 수집품이 또 하나 늘었다. 저주받은 키홀더. 정말로 끔찍한 죽음의 물건이 되었다.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은 진짜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언니.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꿈이 한 가지씩 있잖아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대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언니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저는 언니와 지하철에 앉아 입학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별거 아닌 제 말에도 잘 웃어주었어요. 어느새 대화 주제는 입학식에서 우리 친오빠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오빤 성격이 나빠서 누가 데리고 살지 궁금해. 부인 될 사람은 고생 좀 할 거야 라고 흉을 받고 언니는 너 오빠한테 왜 그래? 집에 가서 잃을 거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어 아빠한테 무언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 잘해봐 줄게. 그 순간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빛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하자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데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제가 내릴 역이 아닌데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언니를 따라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제 머릿속에 전 언니가 없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저뿐입니다. 문득 저는 이 상황이 꿈이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손을 잡은 여자에게 전 언니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세요? 아니, 넌 언니 있어. 빨리 언니 있다고 말해. 내가 네 언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난 오빠밖에 없어. 언니는 없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계속 자기에게 친언니라고 말하라며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꿈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는 게 신기해서 아침밥을 먹으며 부모님께 지난밤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친언니라면서 나를 막 협박했어. 부모님은 제 꿈 이야기를 듣더니 그랬냐면서 그냥 웃고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된 아이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 그 여자는 정말 유산되었던 제 친언니였나 싶더라고요. 저랑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닮았었거든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게 한이 된 건지 그 순간 꿈속에서 제가 언니에게 했던 행동이 생각나면서 미안했습니다. 전 꿈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일을 사과하고 싶네요. 하지만 그 후로 제 꿈엔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묻던 의문의 남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가족은 빌라 1층에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언니와 방을 함께 썼어요. 그날은 무척 더운 여름이었고 1층이라 창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방충망도 있고 블라인드도 해놨으니 한쪽 창문만 살짝 열어뒀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쐬며 나란히 엎드려 휴대폰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 때 갑자기 저희 언니가 눈을 크게 뜨더니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며 언니에게 물었더니 무슨 소리 안 들려? 계속 똑똑하고 소리 나잖아. 응,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라고 말하려던 찰나 똑똑하는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정말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은 창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 중간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에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블라인드가 쳐진 저희 방 앞에 서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것도 있고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더니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기 2층에 제 친구가 사는데요. 만나기로 해놓고선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빌라는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 방 창문을 두드리면서까지 엉뚱한 부탁을 하나 싶어서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계시던 아빠에게 소리쳤죠. 아빠, 여기 어떤 남자가 현관 비밀번호 좀 풀어달래. 아빠는 무슨 소리냐며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블라인드를 확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 갔나 싶어 방충망을 열어 고개를 내밀어 밖을 확인했더니 그 남자는 저 멀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방충망을 닫고 블라인드를 다시 내리면서 위험해서 안 되겠다며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블라인드 중간을 살짝 올린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빠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집에 있는 골프채를 집어들고는 욕을 하시며 밖으로 뛰쳐나가셨지만 이미 그 남자는 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제 일이 문득 생각나서 그 남자처럼 저희 방 창문 앞에 두 손을 동그랗게 모은 후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도 사이사이로 방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집 2층에 누가 사는지 확인했는데 중년 부부만 살고 있더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 남자는 친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희 방을 훔쳐보고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았죠. 저와 언니는 방에서 보통 민소매의 반바지만 입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사를 해서 1층에 살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강아지가 짖은 그날의 진실. 저는 한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가위에 눌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가위에 눌렸고 3년간은 가끔씩만 가위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정말 미친 듯이 자주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집에는 부모님 방, 제 방, 그리고 할머니 방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원래 저와 방을 같이 쓰다가 부모님 방이 더 좋다며 부모님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은 제 방을 쓰고 저는 할머니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할머니 방을 쓰는 것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 침대와 책상, 서랍장 등이 할머니 방으로 옮겨졌고 동생의 물건은 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으니 동생이 꺼림칙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셨던 기억이 많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할머니 방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 첫 주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은 멀쩡해졌습니다.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가위에 눌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가위에 눌린 특유의 두근거림과 아찔한 느낌이 너무 싫었습니다. 주변이 어둡기만 해서 불안했지만 발버둥을 쳐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 보라색 얼굴을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길고 눈을 크게 뜬 채 무서운 표정으로 저에게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말이 분명히 들렸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제 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얼굴이 새파란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비명은 너무 커서 고막이 찌릿할 정도였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저는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몸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귀신의 말은 사어라하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위를 자주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눌리기도 했습니다. 가위에 눌리고 다시 자면 또 가위에 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들도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이마를 밟고 서서 내려다보는 여자, 창문을 두드리며 말없이 바라보던 노인,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사라지던 꼬마아이 등 사람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숙면을 취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가위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허리에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힘을 줘 깨어나는 식으로요. 그 후 자각몽을 꾸며 가위에 눌리기 전에 깨어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가위에 눌리는 일은 줄어들었고 가끔씩만 눌리다가 이제는 거의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전 저는 오랜만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장우산을 가지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투명한 유리창에 붙어 보였는데 두 손바닥을 세게 창문에 붙이며 안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어나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강아지가 침대 옆에 와 있었지만 저를 보지 않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짖더니 다시 저를 핥으며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던 중 무서운 느낌이 들어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이상하게 집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가운데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몇 개월 전 꿈속에서 본 그 남자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실 시간이었는데 그 남자가 어머니와 마주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 짖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날 밤을 새서 몽롱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남자가 찾아온 줄 알고 놀랐는데 친구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 시립수영장. 작년 시립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은 일이다. 그 수영장은 50분 수영하고 10분가량 휴식을 가지도록 하는 스케줄로 돌아간다. 휴식 시간에는 혹시 누가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요원의 임무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수영장 한가운데서 사내아이가 엎드린 채 가라앉아 있는 것을. 검은 수영복과 검은 수영 모자를 쓰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였다. 잠수 중이라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은 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물속에서 흔들리고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큰일 났다 싶어서 그대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에서 나와
천장 불빛이 비친 걸 잘못 보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옆에서 선배가 어색한 얼굴을 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그 수영장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신입 안전요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무도 없는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말이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 사망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소년을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지만 왠지 낌새가 좋지 않아 올해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을 목격한 후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파트 현관 앞이 젖어 있거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상한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등 특이한 일이 꽤나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로 그 시립 수영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고 있다. 8번째 이야기, 동아리 동방의 캐비넷과 기묘한 현상들. 동아리 활동의 꽃은 동방입니다. 그 안에서 자고 마시고 즐길 때 활짝 그 잎을 틔우죠. 하지만 우리 학교의 창작 동아리에서는 동방의 추억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동방에서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동방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전체 동이 6개인 그리 넓지 않은 학교였어요. 부지도 좁고 휴식 공간도 부족해서 나가서 수다를 떨 장소도 없을 정도였죠. 그러나 동아리 학생들에게는 꿀같은 휴식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아리 동방이었어요. 저는 동방이 있는 동아리 중 제 취향에 맞는 곳을 골랐고 이동 거리가 짧으며 지나가기 좋은 시 창작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지하 1층, 동방이 여름에 시원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주위에 신경 쓸 사람이 없어서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에 동방을 이용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없었어요. 선배들도 동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어느새 그 동방은 저만 드나드는 아지트가 되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2주 동안 혼자서 책을 가져오며 지냈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는 날 동방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름 돋는 웃음소리였어요. 깜짝 놀랐지만 동아리에 여아구들도 있어서 걔들 웃음소리 같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동방 문 앞에서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어요. 보통 동방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곤 했는데 그날은 동방의 전등이 꺼져 있었어요. 비가 오고 흐린 낮이라 불을 끈 상황은 아니었죠. 안에 사람도 없었고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갑자기 어지럽더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동방 소파에 앉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새파란 얼굴이 보였어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파랗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새파란 얼굴의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순간 욕이 튀어나오고 긴 우산을 그 얼굴 쪽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동방 불을 켜봤지만 그 얼굴은 사라져 있었어요. 등 뒤로 피지땀이 흐르고 소파 뒤에 아직 그 얼굴이 있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동아리 신입생이 핥게 질린 채 누워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길래 데리고 나와 보건실로 갔어요. 동아리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들도 똑같은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부터는 동방에 혼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얼마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과제하러 동방에 갔을 때 캐비넷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캐비넷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죠. 겁에 질려 과제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캐비넷 문이 딱딱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어요. 그 순간 동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선배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무사히 나왔죠. 이후 라디오를 틀어두기로 했어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이상한 일이 사라질 거라 믿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라디오 채널이 자꾸 돌아간다는 문자가 왔어요. 다시 동방에 들어가 보니 라디오는 노이즈만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는 라디오에 녹음 테이프를 넣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녹음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켜본 후 라디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녹음된 테이프에는 이상한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동방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 우리는 동방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동방에서 마주한 것들이 꿈에 나타날 때면 정말 끔찍했어요. 동방에서 일어난 일은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요.